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금융보험교육원 배민영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오프라인 강의를 다시 진행하게 됐습니다. 작년 11, 12월에 기본 이론 강의 들으셨죠? 네. 5개월 만에 2차 문제풀이반 다시 개강을 하게 됐는데, 문제풀이반을 좀 일찍 할 계획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여의치가 못했고요. 그래서 또 시험이 미뤄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 시험 전후로 해서 3주씩 이렇게 문제풀이반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분들이 일상생활이 불편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나름대로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근본적인 해결책인 이 코로나19 항체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불편한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예전에 자유로웠던 일상이 정말 소중했다. 이런 것을 새삼 느끼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강의 전에 좀 여러분들에게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코로나 백신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백신을 만들려면 임상시험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임보험에도 임상시험 피해 보상보험이라는 것이 2018년도 말 약사법이 개정이 돼서 의무보험화됐어요. 그래서 제가 11, 12월 기본이론 강의할 때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임상시험 배상책임 특약으로 판매가 됐었고, 그런데 2018년 말, 2019년도부터 의무보험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2018년도까지 임의보험일 때 그 이전 5년 동안 그 보험에서 실제로 지급된 보험금이 총 14억 8천만 원밖에 안 된답니다. 이게 금융감독원 출처에 따르면. 그런데 14억 8천만 원인데 의무보험화 했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매년 의무보험이 신설이 돼요. 그래서 그 의무보험의 필요성 유무와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임상시험 피해 보상보험은 영문약관으로 판매가 돼요. 만들어져 있고 무과실책임 보험이에요. 그래서 No Fault Compensation 해서 배상과 보상을 담보하는 보험이에요. 그런데 이 약관을 보면 약관에 보상 기준이 있어요. Conditions. 이 컨디션들이 엄청 많고 복잡해요. 까다로워요. 그래서 실제로 보상이 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보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약관까지 뭐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시험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 시험이 깊이 있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책임근제는 항상 그 사회적 이슈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오늘 받으신 교재 보시면 제가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렇게 부담 없이 꼭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뭐 시국도 이렇고 특히나 여러분들 요즘 뭐 시험 생활 하시는데 어려우실 텐데 요즘 특히나 멘탈 관리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 시험을 준비하는 그 태도, 마음가짐인데 이게 뭐 기본 이론 강의 때 오셨던 분도 계시지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수험생분들께서 나중에 이 자격사 수준으로 실력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렇겠죠? 누구나 다 크고 작던 슬럼프들을 겪고 그런 과정을 다 겪게 돼요. 그런데 그 과정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선순환이 되도록 그렇게 멘탈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요즘은 또 뭐 마땅하게 학습할 장소도 마땅치 않잖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렇게 마스크 착용하고 학습하시는 것도 불편하고 집중력 관리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재택학습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재택학습 하시다 보면 시간 관리도 잘 안 되고 집중력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본인을 좀 엄격하게 또 컨트롤 하셔서 시간 관리 잘 하시고 시간 낭비 안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당부하고, 그리고 특히 제가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집중력. 시험은 집중력 싸움이지 시간 싸움이 절대 아니에요. 이 수험 기간하고 합격률은 비례하지 않아요. 절대로. 동차 합격하시는 분들 많고 재수하시는 분들 정말 많고 삼수하시는 분도 있고 계속 떨어지신 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시험은 뭐 수험 기간으로 하면 안 되고 결국 얼마나 집중을 하느냐 거기에 이제 당락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뭐 내가 뭐 다독을 하든 다작을 하든 그런 것들은 방법론일 뿐인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내 것으로 습득하는 것이죠. 그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책을 서너 번 보고 합격하셨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20, 30번 봐서 합격하신 분도 있고, 뭐 그 이상 봐도 안 되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답안지를 뭐 수백 장 써도 안 되는 분도 있고, 답안지 하나도 안 쓰고도 합격하신 분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암기를 하라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시험은 암기력 테스트가 아닙니다. 암기력 테스트가 아니에요. 암기는 왜 합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암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암기가 필요할까요? 과연? 이해가 되면 암기할 것이 최소화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이해하고 암기 위주로 학습하시려고 하는데 대부분이, 근데 암기 위주 학습은 결국은 기억력에 의존하는 학습 방법이고, 이 기억력이라는 것은 휘발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복 학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반복 학습. 이 반복 학습은 정말 괴로운 작업입니다. 반복 학습이 좋다는 사람 나와보라고 보세요. 여러분들 음식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점에 2번 가면 그 맛이 안 나요. 그렇죠? 그리고 3번, 4번, 그리고 매일 그 음식점을 가면 나중에 질려버려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이해를 했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 뭐 이해가 늦어지면 시험 기간이 길어지는 거고, 이해가 빨라지면 시험 기간이 짧아지는 거고, 시험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는 결국은 학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습득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을 합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그 키워드 한 단어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건 바로 이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일 거예요. 이해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냥 암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시험은 암기력 테스트가 아니고 이해력 테스트다. 이해력의 차이일 뿐이다. 알겠죠? 저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3종 대인을 합격하고 그 다음에 1종을 합격했어요. 그래서 지금 신체 재무를 2년 연속해서 취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반 때 답안지 작성한 거 외에는 답안지를 거의 작성하지 않았었어요. 대신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떠한 방법론으로 학습을 했느냐? 저 같은 경우는 한글로 그 서브노트 있죠? 서브노트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것도 제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방법일 뿐인 거예요. 저는 이게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지금 이렇게 좀 수년간 했지만 수험생들 보면 떨어지신 분들 찾아오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저 여기 팔이 마비됐어요. 이런 분도 여러 번 봤어요. 그렇게 많이 썼다 이거죠. 근데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뭐 5년 돼가지고 합격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뭐 많이 읽건 많이 쓰건 또 서브노트를 만들건 그거는 얘기할 거리가 아니에요. 그건 나의 방법론일 뿐이고 결국은 내 걸로 만들었느냐. 내가 이해를 하고 습득을 했으면 시험 기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기간이 긴 것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언젠간 여기 계신 분들 다 합격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시간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동차 합격 많이 하시잖아요. 이해되시죠? 동차 합격생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희한하게 동차 합격생들이 성적이 더 좋아요. 해마다. 수년 걸려서 겨우겨우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 방법론이 계속 문제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 게. 방법론적인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 그 방법론에서 키워드는 뭐라 그랬어요?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되겠죠. 특히나 이 2차 4과목 중에 책임근제 자동차 보험은 이해 위주의 학습이 아니라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자, 언젠간 합격할 수 있어요. 암기해도. 또 운도 좀 따라야 됩니다. 근데 이해가 됐는데 내가 암기가 안 돼서 떨어졌다? 이런 분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해는 됐는데 암기가 안 됐다?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물론 의학이론이랑 산보험은 좀 다르지만 최소한 책임근제 자동차 보험은 이해가 됐는데 내가 암기할 시간이 없어서 떨어졌다. 이런 거짓말은 안 통합니다. 이해만 되면 돼요. 장담하건대. 이해만 되면 됩니다. 다만 작년에 책임근제 시험 문제를 보신 분들은 선생님 이거는 이 책임근제 문제 보면은 그렇게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반문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무렇게나 공부해도 상관없는 시험이었어요. 작년은. 네, 이게 뭐 기간이 길었던 이해 위주로 학습을 했던 적당히 이해만 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고요. 과락 날 가능성이 없는 시험이었다고, 시험만 보면. 그런데 이게 작년에 국한됐다고 봐야지 올해도 책임근제가 물시험이 돼서 여러분들의 책임근제가 효자 과목이 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가지라 이런 기대를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사로서 그러면 안 되겠죠. 강사로서는 사실은 그 작년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그래도 우리 국가 공인 자격 시험에 이런 시험 문제를 내도 되나 싶을 정도 이렇게 출제위원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고마운 시험이었어요. 근데 좀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 조금 그랬겠죠. 처음 준비하신 분들 입장에서 너무나 땡큐인 시험이었는데 근데 설마 올해도 또 그렇게 시험이 출제될 거다 이렇게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출제자분도 출제하시고는 아차 싶었겠죠. 그런 건 테니까. 그래서 시험 특히나 제가 이제 2과목을 하는데 책임근제 자동차 보험은 저는 항상 이해 위주로 학습을 강의를 해드려요. 이해를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서 이런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수험생들 입장에서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 제 강의를 듣고 이해가 되신 분은 더 이상 공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추가로 공부할 게 없어요. 암기요? 암기는 언제 합니까? 여러분들 약술집 드렸는데 이 약술집을 암기하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드리는 거겠어요? 거기서 약술집 시험이 다 나왔는데 작년에 뭐 가스 배치기 1급 장애 내용 다 쓰라 이런 문제 하나 나왔죠. 그거 외에는 그동안 여기서 다 나왔어요. 100% 다. 근데 그런 문제는 작년 그 문제 안 써도 뭐 60점, 70점, 80점 다들 맞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라면 이 안에서 다 나오는데 이걸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읽고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끝이에요. 이거를 뭐 120제를 이걸 어떻게 암기하라고 이렇게 책을 만드냐. 무슨 암기입니까 이게. 절대 암기할 필요 없어요. 목차가 있고 그렇죠? 그 기본 내가 이해가 되면 키워드만 쓰면 되지. 90분 동안 과연 7, 8명을 문제를 어떻게 그걸 다 쓰겠습니까? 쓸 사람도 없고. 그러면 이거를 단답형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재를 만드는 것이죠.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서두는 이 정도로 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여러분 교재 받으셨죠? 자, 책임근제는 먼저 이 배상 책임 사례 문제 집 이게 지금 거의 80제 이상 됐는데 이 사례 문제 집으로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여기에 오늘 받으신 이 교재 약술 120제 그리고 이 사례 문제 풀이집에 있는 모의고사를
여러분 직접 그 답안지식으로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습하시고 나중에 내가 써볼 때 여러분들 지금 그 답안지 써보시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100개 쓰고 이러지 마시라고요. 내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문제 보고 그냥 써보는 거라. 어떻게? 뭐 너무 뭐 장황하게 쓸 필요 없어요. 키워드만 써봐요.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해 위주로 학습을 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기는 그건 안 돼요. 시험에 암기해서 된다는 그 사고 방식을 바꾸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죠? 얘기했었죠. 암기를 할 생각하지 말고 이걸 내 걸로 습득한다. 예. 쓰면 암기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답안지가. 그렇죠? 책을 몇 회독 했어요. 체크를 했어요. 한 것 같아요. 근데 쓰라 그러면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 왜 안 나올까요? 내게 아닌 거예요. 100개 쓰는 거는 써지죠. 그렇죠? 백지에다 써보라면 안 써져요. 그럼 쓰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 시험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노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동이에요, 그거는. 책을 20회독, 30회독 노동입니다, 그거. 그리고 답안지를 30, 수백 장 작성하는 거 노동이에요. 노동의 대가가 여기 박혀야 되는데 안 박힌다고요, 절대. 그래서 교재는 이제 좀 많아 보이지만 이걸 보고 베끼고 쓰고 암기하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안에서 나오니까. 그리고 이 사례 문제 풀이 집은 제가 지난 6년간 출제했던 모의고사인데 이제 제가 2014년도부터 계속 출제를 했는데요. 전부 제가 만든 문제 100%. 그동안 여기서 이 문제들이 좀 축약이 돼서 시험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런데 해마다 이제 난이도가 높아져 버렸어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수준이 자꾸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작년 문제 같으면 정말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처음 수험 준비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준비하시는 분이 뭘 알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문제풀이 강의 때 다 해드릴 테니까 이해만 하시고 시험은 이 정도 수준이 안 나오니까 100%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문제 중에 보면 매년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교재에는 그런 중요한 그 기초이면서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줄을 그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반복되는 부분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변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거 대비해서 좀 난이도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또 이렇게 좀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그걸 내 걸로 습득하고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책임근제보험, 자동차보험은 이해 위주로 학습하는 것이 가장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이에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반복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해했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이해하려 들라는 얘기죠. 어차피 내가 해야 될 건 그건데, 그렇죠?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공부했다고 세뇌시키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걸로 치부해버리는 거죠. 자, 동차 준비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유해생 분들도 계시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 4개월이 채 안 남았잖아요. 그죠? 이때 집중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집중력을 발휘하셔서 다 합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전체 약술 정리를 하겠습니다. 책임근제 약술 정리. 약술 정리를 오늘은 문제를 안 풀어볼 거고요. 약술 정리만 할 건데 제가 약술 다음 주부터 사례 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근데 사례 문제 풀이하는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약술 있죠? 관련된 부분을 또 함께 같이 해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작년까지는 5주를 했었는데 6주면은 충분히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주는 좀 빠듯하더라고요. 올해는 6주를 하게 돼서 여유 있게 좀 자세하게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전체 약수 이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어, 지금은 정리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흩어졌던 지식을 정리를 하는 거니까. 자, 책임 근제 보험은 간단합니다. 이 보험 관계에 있어서 보험자, 피보험자, 그렇죠? 이 피보험자는 가해자 내지 행위자다. 여기까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서드파티 피해자가 있다는 거. 여기까지도 알죠. 피해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이거 없으면 우리 책임 근제는 성립이 안 되죠. 그러면 피해자는 무슨 말인지 잘 알 거고, 피해자는 어쨌든 손해배상이든 손해보상이든 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청구를 하면 이 청구의 근거는 뭐예요? 우리 보험에서는 자, 보험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보험자, 피보험자. 결국 보험 사고인 거죠. 자, 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 사고 발생하면 보험 사고이든 아니든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권 있지만 지금 이 보험 관계에서는 그 담보하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이 보험 관계의 피해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 채권 채무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피해자가 가해자, 즉 피보험자에게 내지 행위자에게 배상 내지 보상 청구를 하게 되면 피보험자는 보험에 보험금 청구권이 생기고 보험사고 보험기간제 보험사고 발생했으니까 또 보험성 배상책이 발생했으니까 보험금 청구권이 생기고 피해자가 바로 상법상 직접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보험 관계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삼면 관계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 3단 논법으로 이 책임보험을 접근해야 되잖아요. 자, 이 피해자가 가해자 내지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이나 보상 청구를 한다. 이게 민법에 또 있고, 민법에 배상 책임, 또 특별법에 보상 책임이라는 것도 있어요. 배상과 보상의 개념은 좀 다르죠. 우리 책임 근제 보험이 결국 배상과 보상을 담보하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민법이나 각종 특별법에 따라서 그럼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냐. 이 부분을 먼저 학습해야 되겠죠. 그렇죠? 1단계로. 그 내용을 보면 자, 이거예요, 이거. 이게 다예요. 법률상 책임 아닙니까? 법적 책임? 자, 민법이든 특별법이든. 법적 책임은 이게 다입니다.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이다.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 이거는 기본인데, 일반 원칙인데, 자, 이 과실 책임의 근거는, 자, 우리가 배상 책임을 묻는다고 할 때는 내가 예를 들어 피해자다.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했을 때, 선생님 나한테 배상하셔야죠? 그러면 이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아, 배상하셔야죠. 이게 아니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당신은 민법이든 특별법, 몇 조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법 조항을 대야 돼요. 우리 강사분들 중에는 법 조항을 굳이 언급하지 말라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는 법률상 책임이라는 거. 그럼 법률상 책임 법조항을 대야지. 그렇죠. 법조항을 대야지. 법조항 안 되고 책임져라. 이게 우리 책임 문제가 뭐냐면 법률상 책임을 묻지를 않다 보니까 그냥 계산이나 하라.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책임이 있어야 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 법률상 책임이 뭐냐? 과실 책임은 일반 불법행위 책임 있죠? 민법 750조. 그리고 채무 불이행 책임 내지 계약 책임이에요. 이건 몇 조에 있습니까, 민법? 390조. 그렇죠. 이 두 가지입니다. 왜 과실 책임주의가 이 두 가지로 구분될까요? 자, 이거 그냥 암기하라 그러겠죠. 암기하면은 복잡해집니다. 이거 이해하고 끝내면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자, 이 차이는 뭐예요? 차이는 뭐죠? 자, 자동차 보면 이 2번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대인 배상, 대물 배상 똑같은데 왜 요거 빠질까요? 자동차 보면. 자,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바로바로 나와야 돼. 이건 기초의 기초인데. 자, 자동차 보면 이게 없어요, 여러분.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만 알면 되잖아요. 그럼 암기 필요 없죠. 왜 없어요? 자동차 보면 이게. 자, 법률상 책임인데 얘가 얘한테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지거나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대요. 왜 그래요?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과실 책임제, 위법행위로.
고의또는 과실을 책임 발생 요구를 합니다. 차이는 이 일반 불법행위 책임은 불법행위잖아요. 민법 750조 이하. 이거는 불특정 타인. 가해자나 행위자 입장에서 불특정 타인. 자동차 사고도 나랑 계약관계예요, 피해자가? 아무런 관계가 없죠. 이 채무 불이행 책임은 뭡니까? 나랑 어떤 계약관계예요, 계약관계. 예를 들어서 근로재해 사고,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배상 책임은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상 안전배려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계약 불이행이에요, 의무 불이행이에요. 자, 내가 지하철을 타고 패스를 끊고 탔어요. 그런데 그 이용 중에 스크린 도어에 끼어서 사망을 했다. 자, 내가 그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한다 했을 때 불법행위 책임 물어요? 자, 그 철도 회사하고 이 이용자 간에는 어떤 계약 관계인가요? 아니면 아무 무관한 관계인가요? 그럼 어떻게 들어갔어요, 거기로? 계약 관계죠. 계약 관계면 어떤 책임이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그냥 이용자가 이용하고 그 자기 목적지에 도달만 하면 됩니까? 운송계약이에요, 운송계약. 운송만 해주면 돼요? 뭐 이게 택배입니까? 그래서 죽어서 나오면 계약을 다 이행한 거예요? 아니죠. 택배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안전 배려가 있죠. 보호 의무가 있죠. 보호 의무를 위반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유족들이 죽어서 나왔는데 책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계약 관계에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과실 책임에서 일반 불법행위 책임과 계약 책임이 있다. 우리 책임보험은 계약 책임을 다루는 보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재물은 우리가 안 다루는 거예요. 보관자 책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도 계약 책임을 묻는 게 있죠. 대표적인 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 책임. 그렇죠. 의료 과후 책임. 의료 과후 책임은 이제 불법행위로 다루긴 하는데 그거는 변론으로 하고 이유는 다음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 책임을 다루는 보험이 정말 많은데 우리 시험에서 안 보는 거예요. 이건 재물에서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신체만 봐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대부분이 뭘로 다룰 것 같아요? 불법행위 책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책임을 다루는 보험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여기에 약간 예외적인 보험들이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죠? 자동차 보험은 당연히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 피해자는 내가 알도 못한 사람이지. 그 사람에 대해 사고 내고 나서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계약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디까지는 불법행위만 다루는 거죠. 불특정 타인에 대해서. 자, 과실 책임은 이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보험에서 다 상품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네, 이거를 암기를 하려고 하면 암기에서 답안 이런 거 묻지도 않고 그렇죠. 그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과실 책임주의. 무과실 책임주의는 다의적 의미예요. 자,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요. 손해만 발생하면 책임을 집니다. 자, 과실 책임주의는 책임 발생 요건이 고의 또는 과실. 무과실 책임주의는 뭡니까?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 손해 발생이에요. 손해 발생. 알겠습니까? 손해 발생. 손해 발생인데 그 무과실 책임 자체가 다의적 의미인데 무과실 책임주의를 구분해서 중간 책임, 무과실 책임,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 각각 보험들이 있어요. 중간 책임은 뭘까요? 여기 중간 책임이라고 그럴까요? 중간에 있죠. 왜 중간 책임이에요? 자, 이걸 말씀 안 드렸네. 과실 책임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계약 책임과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차이가 뭘까요? 입증 책임이요. 그렇죠. 입증 책임의 차이가 있어요. 입증 책임이 중요하죠. 소송을 갔을 때 누가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입증을 못하면 책임을 안 지니까. 그렇죠. 우리가 형법에서는 검사가 입증 책임이 있죠. 검사가 심증을 갔는데 입증을 못했어요? 처벌 안 받잖아요. 민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해자 내지 행위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느냐,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불법행위 책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지는 책임은 그 불특정 다수인 피해자는 자기가 입증을 해야 돼요. 상대방의 과실을. 그런데 또 계약 관계 있죠? 이런 부분은 내가 뭐 입증할 거 없어요. 내가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만 입증이 되면 책임을 져야 되고. 근데 어쨌든 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과실이 없음을
가해자 내지 행위자가 입증해야 면책이 된다. 면책 항변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무과실책임주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불법행위 책임 중에서도 민법 750조 과실책임주의 예외로 특수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데 민법 755조에서 민법 760조까지죠. 여기는 일반 불법행위 과실책임주의 예외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공동 불법행위 책임은 이제 연대 책임이고 나머지는 다 중간 책임 내지 무과실 책임주의인데 대부분이 다 중간 책임이에요.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요. 자배법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법 중에. 특별법도 중간 책임이 있고 일반 불법행위 책임, 민법에서도 특수불법행위 책임은 중간 책임이다. 그렇죠? 면책 항변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돼요. 되는데 문제는 이게 엄청 어렵고 판례에서는 인정을 안 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상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사실상 무과실 책임주의다. 그런 거고 무과실 책임주의는 차이가 뭡니까? 면책 항변도 인정을 안 한다. 그럼 손해만 발생하면 무조건 책임져야 되겠네. 빼도 박도 못해요. 손해만 발생하면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다만 자 여기까지는요. 자 지금 책임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 근데 우리가 책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험금도 산정해, 손해액도 산정해야 되죠. 자 이때는 자 이 책임을 지는데 이 피해자가 자기 과실인데 자 책임에 있어서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은 다른 거예요. 그럼 다음에 얘기합시다. 피해자의 과실은 상기한다. 여기까지는. 알겠습니까? 그런데 보상 책임주의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요. 무과실 책임주의에서. 뭐냐? 피해자 과실도 안 따진다. 안 따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재보험 같은 경우 업무상 재해를 입었어요. 내가 나의 과실로 피해자가 근로자가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사망을 했어. 사용자는 과실이 하나도 없네. 피해자 과실이 거의 100%인 것 같아요. 근데 업무상 재해요. 산재는 재해보상은 업무상 재해가 책임 발생 요건이에요. 여기는 고의 또는 과실이라 그랬죠. 여기는 손해라 그랬죠. 산재, 재해보상은요? 업무상 재해예요. 업무상 재해, 내가 고의만 아니면 돼요. 내가 100% 과실이더라도 사업주는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특별 법에 따라서. 그렇죠? 왜? 사업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죽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주는 보상 책임을 져라. 그렇게 법이 그렇게 특별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책임을 지죠. 근데 여기서 피해자 과실 상기를 안 한다. 묻질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피해자가 발생했어요. 화재로. 자 여기서 특수 건물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주의 중에 보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타인에게 너 과실 있었잖아. 안 따져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정해진 것만 줘요. 대신에 보상 책임은요. 여러분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최후의 보루. 이것도 저것도 안 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재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가해자가 있네? 어떻게 합니까? 다 구상해요. 자, 특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피해자가 발생했어. 자, 보상해주죠. 대신에 이게 원인자가 있네? 다 구상해요. 근데 이도 저도 없는 경우 있죠. 어떻게 해요? 해줘야죠, 이거. 이해가 됩니까? 자, 이게 우리 책임 법리의 전부예요. 전부인데 왜 이걸 이해 안 하려고 하십니까? 이걸 왜 암기하려고 하세요?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예요. 지금 내용을 피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이걸 제대로 이해했다? 모든 보험이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이 보험으로 넘어가서. 그런데 이게 완벽하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습득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가장 제대로 이해하게끔 요약해서 핵심을 제가 잘 전달해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입력이 안 됐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걸 너무 넓혀서 보지 마시라고요. 넓혀서 보지 마시고 이게 다입니다. 네. 자, 좀 길어졌는데 자, 여기서 법률상 책임을 검토하고 결국 그에 따른 이 가해자가 배상 책임을 내지 보상 책임을 지게 됐어요. 그렇죠? 배상 및 보상. 그렇죠? 이런 보상도 있잖아요. 배상 및 보상을 책임을 지게 됐다. 여기 대비해서 이제 보험을 가입했어요. 보험에 전가했다. 이쪽으로 떠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보험금 청구권, 이 보험 계약상 보험금,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쏙 빠지죠.
이리 가라 여기. 니들이 알아서 해. 난 빠질게. 대신에 여기서 보시면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려고 하면 딱 두 가지만 봅니다.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은 자 이게 담보 위험인가? 이게 우리가 담보하기로 한 사고야?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인데 이게 무슨 화재 사고 발생했다. 보상 안 해주죠. 자, 해당 보험마다 담보하는 보험 사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보험 기간 중에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 시설 소유 관리자 특약을 가입했는데 그 안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했어. 보상해 주세요. 그 시설에서 의료 사고 발생했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시험 나왔다고요. 근데 보상 된다고들 다들 답을 했다고요, 강사들이. 의료사고가 아니구나. 요양보호사. 떡을 드시는 것을 도와드리다가 그게 사고잖아요. 지문에 나온 거는 사고를 그로 인해서 인과관계 뭐로 인하여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을 캐치를 해야 되는데 캐치가 안 되는 거죠. 담보 위험 이게 담보하는 위험인가? 이건 이제 보험을 좀 분류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일반 배상 책임 보험인지 아니면 전문 직업 배상 책임인지. 일반 배상 책임에서도 이 TPL 보험 좀 전에 말씀드린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는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인지 아니면 특정한 계약관계 보관자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인지 이게 의무보험인지 임의보험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담보 위험입니다. 보험 사고. 그 다음에 면책 손해. 자, 담보하는 사고는 맞아요. 자, 교통사고 발생했어요. 자동차 보험에서. 근데 다 안 주죠? 어떻게 합니까? 면책 사고는 안 주죠. 담보 배제하죠. 자, 이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됐죠? 빨리 갈게요. 요약 정리니까.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이 피해자가 직접 청구를 하게 되는데, 자, 보험금을 산정해야 되겠죠. 자, 책임진대요, 보험사에서. 그러면 이제 얼마가 지급될지 산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를 담보하는지 담보 손해를 알아야 되겠죠. 자, 책임보험의 담보 손해는 두 가지예요. 피보험자, 자, 여기 피보험자입니다.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보험자의 비용손해예요. 여기 비용손해 안 합니다. 피보험자의 비용손해. 자,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이제 손해로 들어가서 할 거고, 피보험자의 비용손해는 자, 두 가지입니다. 보험회사에 피보험자가 협력하는 비용. 자, 보험회사에 왜 협력을 해요? 피보험자가? 한 배를 탄 거예요. 여기는 얘 책임을 얘가 또 하나 주는 거잖아요. 한 배를 탔으니까 뭐 이 손해를 방지해야 되게 추가로 발생한 손해. 그리고 권리를 예를 들어서 원인자가 있는데 그 권리를 보존해야 회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협조 비용. 보험사 동의를 받아서. 자, 이건 왜 합니까? 자, 이 대신 처리하니까. 원래는 직접 해야 되는 대신 하잖아요. 근데 혼자 못 해요. 왜? 어떤 직접 완전히 빠지지 말고 너는 내가 보상 처리 다 해줄 테니까 대신 좀 협조해줘라. 대신에 우리 상법에 따라서 내가 전액 다 줄게. 됐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보험회사는 결국 책임보험, 요 보험자는 결국 합의하는 사람들이에요. 클레임 어저스터는. 여러분들 클레임 어저스터가 되기 위해 시험을 보는 겁니다. 합의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합의가 안 돼버려요. 소송을 간다. 소송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송을 하면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소송, 비용, 소송하면 인지대 송달료 나오고 또 변호사 보수도 나오고 공탁 보증, 공탁을 걸 수 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탁 걸 수 있어요. 그럼 공탁을 해지하려면 공탁금을 법원에 내야 돼요. 대신에 우리 책임보험에서 공탁금을 주지 않고 공탁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보증보험료 준다. 대신에 차이는 뭐냐면 한도 내서 준다. 자, 이거 중요한데 손해배상금과 이 소송 방어 비용을 보상 한도 내서 줘요. 왜 그럴까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왜요? 만약에 이걸 보상 한도 내서 안 준다 그러면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과연 협조를 할까요? 소송 가면 나는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는데 나는 뭐
귀찮지 않잖아요. 그냥 다 소송 가버리지. 그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 이 보험회사는 보상 직원이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있겠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우리가 합의해서 끝낼 테니까, 종결할 테니까 이때까지 너 협조해줘. 대신에 그 손권협 이건 다 줄게. 대신에 소송 갔어요. 이때는 어때요? 누가 처리하는 겁니까? 변호사하고 어때요? 법원에서 재판장이 판결하는 거죠. 자, 이때는 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안 가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다 못 줘. 이 비용 못 줘. 한도 내서 줘. 한도 초과되면 네가 부담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손해방지비용, 권리보전비용, 협력비용, 소송비용, 공탁보증보험료 이거 표준약관에 돼 있는데 그 지문에 항상 나옵니다. 이게 무슨 뭐 긴급조치에 필요한 비용, 무슨 뭐 하는 비용 이렇게 뭐 응급치료비용 뭐 나옵니다. 소송 비용이면 다 주는 한도 내서 주는 거고요. 소송이 아니면 다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또 사배책에서는 소송 비용, 협조 비용만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 비용 요거하고 요것만 준다고 이렇게들 다들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고 소송 비용이라는 것은 협조 비용이라는 것은 다 협력 비용이에요. 손해방지 비용도 협력 비용이고 권리보전 비용도 협력 비용이고 협조 비용 협조 비용이고 자 소송 비용에는 공탁보증보험료도 소송을 가야 나와요. 가야 나오는 발생한 비용이라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가르쳐요. 이게 왜 그래요? 암기하니까 그래요. 원리는 똑같은데 사배책임은 배상책임보험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요.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에서 이 피보험자가 협조 비용만 준다면 손해방지 안 하겠네요. 권리보장 안 하겠네요. 자기 돈 들어가는데. 그렇죠?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입니다. 이 부분이 이 책임에 있어서 전체인데 이 부분을 너무 복잡하게들 뭐 암기하고 이런 거 같아 저런 거 같아. 여러분들도 사실은 시험 공부하시는데 강사가 많아져서 여러분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강사 너무 많이 이 강사 저 강사 강의 듣고 책도 여러 권 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내 거를 습득하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뭐만 가르치면 되냐면 잘못된 것만 가르치면 되잖아요. 어느 강사 강의를 듣던 간에 잘못된 거는. 그렇죠? 그게 어렵죠 사실은. 그럼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제대로 가르쳐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죠. 뭐 자기가 할 일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됐네요. 자 이거 자 아주 기초적인 거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로 갈 겁니다. 책임근제 사례문제풀이 요약 그리고 근제보험 사례문제풀이 요약이 있어요. 요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그림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정리를 해볼게요. 근제보험 사례문제 풀이를 할 때 알아야 될 것. 자, 먼저 피보험 법률상 책임이죠.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에서 자 법률상 책임 민법과 특별법 그렇죠? 판례도 있고 일반 불법행위 책임, 특수불법행위 책임. 자 일반 불법행위 책임은 과실책임주의고 특수불법행위 책임은 무과실책임주의 중에 이제 중간책임주의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민법 760조는 연대책임. 그래서 피해자 보호를 더 강화하는 것. 즉 과실책임주의 예외다. 과실책임주의는 자기책임주의인데 연대책임은 그렇죠? 연대에서 책임지잖아요. 그리고 특별법은 각종 특별법들이 있어요. 재조물책임법, 가스산법, 뭐 화보법, 또 재난피해구제법, 유도사업법 그 외에도 많습니다. 자배법도 그 중에 하나 유형일 뿐이고 판례에서는 의료과호 책임은 과실책임주의예요. 그런데 판례에서 법에 따라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에서 입증책임을 전환해줘요. 왜? 이 정보의 비대칭에 따라서 피해자가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판례도 적용이 되고 결국 책임 법리는 과실책임주의, 중간책임주의, 무과실책임주의, 보상책임주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험자의 보상책임. 자, 첫 번째 담보위험, 보험사고 여부. 그렇죠? 자, 담보위험이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담보하는
자, 불법행위 책임을 담보한 TPL 보험이 있습니다. TPL, Third Party Liability. 자, Third Party Liability 보험이 대부분인데 이거는 뭐냐? 자, 이거 정말로 여러분들 머리 박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데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거예요. 불법행위 책임은 누구에 대한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불특정 다수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항상. 보험을 들어가다 보면 이게 불특정이 아니에요. 계약관계예요. 그럼 다 면책. 왜? 일반 배상 책임 보험은 둘로 구분을 하는데 TPL 보험하고 보관자 책임 둘로 구분을 하는데 이거는 물과 기름이에요. TPL 보험은 모든 보관자 책임 무조건 다 면책이에요. 알겠습니까? 추가 특약을 가입해야 하지 않으면 다 면책이라고요. 마찬가지 보관자 책임에서는 계약관계니까 불법행위, 불특정 다수인 되는 책임은 당연히 면책일 거예요. 알겠습니까? 계약 책임을 지는데, 그렇죠. 계약이 아닌데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계약 위반을 책임지는 건데. 따라서 TPL 보험은 불법행위 책임이다. 야, 여기서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것은 일반 불법행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수불법행위 포함하는 거죠. 그렇죠. 특수불법행위. 그 중에 공작물 책임하고 사용자 책임이 특히 중요해요. 자, 이 시설로 인한 책임, 그 시설을 이용한 업무 활동, 오퍼레이션. 지저분해졌네. 자, 시설, 프레미시스는 뭐냐? 그 시설로 인한 책임이에요. 자, 이게 바로 그 공작물입니다. 동산, 부동산. 그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책임이 시설로 인한 책임. 자, 두 번째는 그 시설을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업무 활동이에요. 자, 이거 잊지 마세요. 시설을 이용하는 업무 활동, 오퍼레이션으로 인한 책임입니다. 자, 가장 쉽게 이해하자면 이런 거죠. 자동차 사고는 운행자 책임을 담보하죠. 뭘 운행해야 돼요? 자동차를 운행해야 돼요. 그렇죠? 자동차 운행하지 않고 뭐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났다. 교통 트래픽을 만들어가지고 사고를 냈다. 이건 안 되죠.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체육시설을 용도에 따라 이용해야 돼요. 그리고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 그 시설을 용도에 따라 활용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거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전문인의 부주의로 의료사고를 냈어요. 그 시설을 용도에 따라 이용했다? 시설에 있었던 거지. 그렇죠? 그거는 전문 직업에 여기 있습니다. 전문 직업인의 뭡니까 이거? malpractice. 부주의예요, 부주의. 전문인의 부주의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 전문 직업 배상 책임은 정말 많은데 신체 손해만 담보하죠? 뭘 보면 되냐? 우리는 의사 및 병원 배상 책임, 의료인의 책임 담보하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배치. 이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전문인 배상 책임은 정말 많습니다. 이 물리적 손해뿐만 아니라 부주의, 부작위로 인한 재무적 손해 담보하는 보험들이 정말 많은데 이건 우리 시험법이 아니니까. 의료인의 의료 과호 책임,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책임. 이것만 보면 돼요. 여기서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병원 내에서 간호사가 부주의로 환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거는 일반 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반 배상책임보험 면책사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전문직업 배상책임은 면책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면책사안에서는 뭐 절대적 면책, 이상위험 면책도 있고 중요한 거는 타보험 영역이에요. 좀 지저분해졌네. 자, 상대적 면책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관자 책임 있죠. 면책인데 면책사항을 추가로 보험료를 내고 담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상대적 면책사항은 이거는 보험 영역입니다. 내 영역으로 들어오지 마. 이거예요. 자, 사배책 있죠. 근제보험 왜 만들어 놨어요? 자, 내 근로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근제보험을 할 테니까 이런 너 일반 배상 책임 너희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한 책임이지 그리고 특정한 계약관계에 있던 보관자 책임일 뿐이지 사실 보관자 책임 재물에 있는 개념인데 내 그 근로자에 대한 보관자 책임 사람에 대한 보관자 책임이라고 하지 않지만 이거는 근제보험 영역이니까 오지 마. 그래서 모든 TPL 보험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배상 책임 면책이에요. 근데 유도선 사업자 배책에서 면책이 이제 안 들어가 있는 보험이 있죠. 요거는 국회의원이 입법을 엉터리로 해놓은 거예요. 괜히 자배법의 이상을 승무원도 가입을 해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어 놨어요.
유도선 사업자 배책에서, 유선 및 도선 사업 법에서만. 그거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도선에 있는 선원만 의무보험이고 그 외의 선박, 세운법이 적용되는 선원, 또 뭐 낚시어선이라든지 이런 선원들은 의무보험이 아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배책 영역에 있는데 그쪽에다 그렇게 빼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보험회사마다 다 달라요. 이런 거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시라고. 보지 마시라고요. 이 법이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다 보니까 엉터리 법이 많아요. 아까 피해보상보험, 제가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도 말씀드렸잖아요. 필요도 없는데 만들어놓고. 그건 중요한 게 보상 기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법만 만들어놨어요. 가입만 하라고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질문들을 하시는데 물론 공부하시다 보면 혼란스럽습니다. 이 학과는 이렇게 돼 있고 저 학과는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거는 공부하면 안 되는 거죠.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정답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거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강사들이 만든 게 아니고 정답이 없는 거예요. 보험에 맞지도 않고 원리에 맞지도 않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피보험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상 책임, 이게 중요하죠. 자, 항상 그 근로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계약 관계니까 이 TPL 보험에서는 담보 안 되는 거예요. 지저분해졌네. 자동차, 선박, 항공 이거는 보험이 있죠. 자동차 보험도 있고 선박보험, 항공기 보험, 그리고 의무보험, 그렇죠? 임의보험에서 의무보험 면책. 그리고 고유면책 있어요. 고유면책은 뭐 나중에 보겠는데 보험별로 고유면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둔사업자 배책은 뭐 뚜렷한 정원 초과 면책, 또 비용무상 재확장 특약에서 또 면책사항이 있고 사배책에도 면책사항이 있고 별개죠. 이런 것들은 중요해요. 시험에 잘 안 나왔어요. 나와야 될 부분들이죠. 뭐 영업배상 책임보험 도급자 특약에서의 면책 뭐 이런 것들. 근데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습니다. 전문 직업 배상 책임. 의무보험은 뭐 항상 나왔고. 자, 추가로 이 상대적 면책은 추가 담보가 가능하다는 거고. 그렇죠? 자, 보험금 산정 좀 빨리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어차피 다 할 거니까. 이 보험금 산정은 우리 사례 문제 풀이하면서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가 있는데 자, 손해 항목은 손해의 성질이 있고 손해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손익상계 문제 될 때 손해의 성질과 기간이 동일한 항목별로 공제를 해야 돼요. 자, 이 손해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있는데 이 적적, 소극적, 정신적 손해가 손해의 성질입니다. 그리고 그 배상이 되는 그 책임지는 그 기간이 있어요. 다 다르겠죠. 치료비, 지금 치료비, 또 향후 치료비, 기발생 치료비, 향후 치료비, 또 현재 휴업손해, 향후 일시수익 다르죠. 이 기간, 이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손익상계에서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적적 손해는 치료비, 보조급이, 장례비, 기타 관계 치료비, 치료관계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적적 손해에서 치료비는 기발생 치료비, 기왕치료비, 기발생 치료비는 그때그때 다르니까 그냥 주면 돼요. 근데 향후 치료비는 이게 매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치료비는 이것도 역시 일종의 급여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는데 이걸 일시불로 땡겨받을 땐 중간이자 공제해야 돼요. 이게 법정이자 5%입니다. 치료비라고 해서 중간이자 공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계속 매월 주기적으로 약물 복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중간이자 공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연금현가계수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건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보조급비는 그 내구 연한이 있어요. 보통 10년. 이러면 10년 동안 그냥 아무 상관없이 문제없이 써요. 그렇죠? 지금 갈았어요. 보조기를 착용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면 다시 갈아줍니다. 이때는 매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현 시점의 가격 그리고 10년 후에 그 100만 원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야죠. 현가 계산한다 그래요. 중간이자 공제를 할 때 이거는 누적 호프만 계수가 아니라 10년 됐을 시점 그때 그 호프만 계수 달리 호프만 계수를 한 번만 계산해요. 근데 이게 10년 여명을 봤더니 이게 한 3번 갈아야 된다? 그러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그 호프만 계수를 합산하면 되겠죠. 이건 시험에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
연금 현가계수하고 일시불 현가계수만 구분을 하면 됩니다. 개업인은 죽을 때까지 개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치료기간 간병비는 있어요. 이건 별개고, 치료 종교로 개업인은 여명까지. 요건 인건비입니다. 요거. 인건비예요, 요거는 매일이죠. 그래서 1년 365일 매일 이거를 이제 30일로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시험에서 30일로 나옵니다. 한 달 30일로. 개호 인수는 8시간을 1인. 예를 들어서 뭐 16시간 하면 2인, 1.5도 있고. 그래서 0.5에서 판례에서는 2인까지 가능합니다. 우리 자동차 보면 1인이에요. 그리고 개호 기간은 이건 역시 연금 현가계수. 예. 그리고 기타 치료 관계비는 별개로 보시면 되고, 장례비는 500만 원. 판례는 300에서 500인데 500으로 보면 됩니다. 자, 소극적 손해는 내 수중에서, 적극적 손해는 나갔거나 나갈 돈이고, 자, 소극적 손해는 뭐예요? 내 수중에서 내 수중에서 나가는 돈은 아니고, 나한테 내가 가득할 수 있는 소득이 상실이 되는 거죠. 일시 수익. 들어올 돈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막히거나 제한이 되는 거. 자, 이거는 일시 수익은, 자, 기간에 따라서 휴업 손해 있고, 상실 수익액 있죠. 자, 휴업 손해는 실제 소득, 현실 소득의 100%를 인정합니다. 자동차는 85%지만, 여기에 휴업 기간 호프만 계수를 적용해요. 자, 모든 손해액은요, 사고 시점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계속 설명드릴 거예요. 모든 손해는 민사는 사고 시점에 산정해서 다 장래 손해예요. 그래서 사고 시점으로 현가 계산하다 보니까 100% 주대 중간이자 공제 연금 현가 계수를 적용합니다. 자, 상실 통원 기간은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통원 기간은 판례에서 인정이 안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장애가 발생할 건이다. 그래서 치료를 했어요. 입원 치료를 하다가 통원 치료하고 끝나. 이건 끝이에요. 통원 치료 안 줘요. 나가서 일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통원 치료를 했는데 6개월 후에 후유장애가 발생했네? 자, 이건 얘기가 달라져요. 왜? 입원 기간 휴업 손해 주죠, 100%. 통원 기간에 안 주고 장애 판정일부터 장애가 10%면 10%를 준다? 말이 안 되죠. 장애 판정일보다 나쁘면 나빴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장애율을 적용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거를 인정이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인정이 되는 게 원칙은 아니라고요. 장애가 발생했을 때만이에요. 장애가 발생하지 않으면 입원 기간만 인정되고 통원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헷갈려 한다고. 알겠죠? 그리고 후유장애 그 내용이 있습니다. 후유장애 없는 경우 휴업손해 인정 안 되고, 후유장애는 실제 소득, 현실 소득의 노동력 상실률 평가할 때 노동력 상실률 적용을 하고, 그리고 노동력 상실 기간 호프만 계수. 그래서 이 취업 가능 기간은 65세까지죠. 물론 이제 한시장애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기간까지 H 계수에서 사고 시점으로 모든 것을 산정한다고 그랬죠. 이걸 사고 시점으로 산정하고 이전 휴업 기간 일시수익 호프만 계수를 빼줘야 돼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여명이 단축이 됐다. 여명 단축 시, 자, 여명이 단축이 돼버리면, 자, 추정 여명 기간 일시수익은 사망 일시수익을 적용합니다. 중증 장애 같은 경우. 여명이 단축이 돼버리면, 그 다음은 사망 일시수익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망은 밑에 있지만, 요 3분의 1 생활비를 공제하잖아요. 차이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추정 여명이 이제 오래 못 살아요. 장애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면 여명이 원래 65세가 아니라 단축이 돼버리죠. 어차피 죽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사망이 있을 수 있고 산정하는 거고. 사망은 실제 소득에서 100%, 그리고 생계비 공제하고 3분의 1. 그렇죠? 제가 이거 여기 보면서 읽어드리는데 여러분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일시퇴직금은 예상 총퇴직금에서 지금 자세하게 해드리기 그래서 그런데 하면서 할 겁니다. 계속 반복할 거니까. 자, 일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은 퇴직금 수익이 예정이 돼 있죠. 이런 경우에 내가 중간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퇴직 소득이 계속 그 퇴직금은 반드시 그 퇴직할 시점에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사고가 나버려서 퇴직을 그 나머지, 자, 지금까지 일한 거에 대한 퇴직금이 있다면 요거는 회사에서 지불합니다. 근데 앞으로 일을 못했죠. 요건 회사에 지불할 이유가 없죠.
회사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일을 안 했으니까. 요거는 내가 원래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 그렇죠? 원인자에게 책임 물을 수 있죠. 요 부분을 산정할 때 역시 사고 시점이에요. 사고 시점으로 현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사고 시점의 평균 임금. 자, 퇴직금 평균 임금에 해당 그 퇴직일 당시 그 1년이 한 달치입니다. 그 부분을 곱해서 적용하는데 중간 이자가 발생하니까 이건 다음에 자세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매년 5% 이자가 발생하니까 요 5% 곱하기 자녀 기간, 재직 기간을 분모로 넣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녀 재직 기간이 뭐 20년이다. 20년 곱하기 0.5하면 1이죠. 2분의 1로 나눠져서 그 20년 후에 퇴직금의 현가, 이건 일시불이죠. 현가는 그 2분의 1인 1억이면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동안 받은 기근속 퇴직금은 현가 계산 없이 이미 현실화된 거니까 그대로 빼주는 겁니다. 여기에 노동력 상실률을 곱해요. 만약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피해자 과실상계도 하는 겁니다. 이건 자세하게 할 거예요. 다음에 위자료는 1억 곱하기 노동력 상실률, 여기에 과실의 60%를 적용한다. 여기는 지금 과실은 따로 안 했습니다. 부상은 정형화된 게 없어요. 우리 자동차보험 약관에만 정형화되어 있고. 책임 제한은 기왕증 상계, 과실상계, 손익상계가 있어요. 자, 기왕증 상계는 사고 기여도만큼 가해자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기왕증 기여도는 책임질 일이 없죠. 그런데 기왕증도 다 치료를 했거든요. 그리고 장애율에도 기왕증이 포함이 돼 있고 정신적 손해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민사 전 손해에 대해서 기왕증 상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 기왕증 기여도. 이 기왕증 기여도를 빼고 사고 기여도만 적용한 게 가해자의 책임이죠. 책임에서 책임. 여기서 피해자 과실이 있을 때 손해 공평분담 원칙에 따라서 피해자 과실 상계를 하는 겁니다. 피해자 과실. 근데 정신적 손해에는 여기 있네요. 정신적 손해는 과실의 60%가 적용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손해의 성질과 기간이 동일한 항목별로 공제한다. 이거는 사고로 인해서 손해와 이득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 자, 이때는 특히 재해보상금 같은 경우 손익상계를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 책임보험에서도 이런 손익상계가 발생합니다. 그 피해자가 근로자로서 또 업무상 재해였던 경우, 이런 경우 산재보험금을 빼듯이. 그래서 우리 민사 손해액은 중간이자 공제가 중요한데 이 H계수, 일시불 현가계수가 있고 연금 현가계수가 있는데 일시불 현가계수는 이 후분 계수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한번 적용하는 거고 이건 누적 호프만 계수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노동 가동연한은 65세. 됐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보험자의 비용 손해 그리고 보험회사에 보상을 할 때는 자기부담금은 이 손해배상금에서만 공제한다는 거예요. 비용 손해는 공제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비용 손해가 있는데 자기부담금 있죠? 요거는 손해배상금에서. 왜 손해배상금에서 뺄까요? 자기부담금은 공제면책은 소손해면책이잖아요. 내가 작은 손해는 피보험자가 공동 보험자 역할을 하는 거죠. 공동보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손해를 면책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에서만 뺀다. 비용은 별개다. 다 주느냐 한도에서 주느냐일 뿐이지 자기부담금에서 공제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해야 되는 거죠. 자,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근제보험 사례 요약까지만 볼게요. 자, 근제보험도 마찬가지인데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을 검토해야 되겠죠. 법률상 책임은 특별법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산재법, 선언법, 어선언법. 여기는 보상 책임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법. 자, 사용자의 책임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내지 업무상 내지 승무 중 직무의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 그리고 사용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서 지는 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민법은 배상 책임이 될 텐데 그 배상 책임의 근거는 계약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에요. 자, 계약 책임만 보면 돼요, 거의. 왜?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 관계인데 근로계약 관계에서 유상 쌍무계약이죠.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 사용자는 급여를 보수를 지급할 의무. 그래서 근로자라는 게 뭡니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임금이 없으면 임금이 목적이 아니면 근로자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둘 간에는 채권 채무 관계 그것만 끝나느냐? 사용자는 책임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근로자가 죽거나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 자,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법이라는 것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자, 민법이 법에 흠결이 있을 때는 민법의 대원칙으로 갑니다. 대원칙이 뭐냐?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리 민사 판례를 가면 법원으로 가잖아요? 그럼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 신의칙상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왜? 법으로 해결이 됐으면 법원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법원 가면 다 신의칙상. 그래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 법적 의무가 되는 거예요. 민법상. 그래서 민법 390조 채무 불이행 책임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관계의 책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사용자가 불법행위 저질렀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의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혔어.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민법 사용자 책임에 대위 책임을 또 집니다. 사용자의 나의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에게 피해 입혔다. 이게 자동차 보험에 있잖아요. 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이런 것도 언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과실 책임주의 뿐만 아니라 중간 책임주의라고 보는데, 어쨌든 사용자의 선임 감독상 과실을 적용하기 때문에 포괄해서 과실 책임주의라고 봅니다. 사용자가 과실이 있을 때 민법상 책임을 진다. 보험에서 보상 책임을 검토할 때는 여기서 담보 위험은 뭐가 되겠어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인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Workman's Compensation, 재해보상 책임. 그렇죠? 요거는 뭡니까? 업무상 재해를 요건으로 해요.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가 법률 요건인데, 업무상 사유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예요. 세 가지예요. 업무상 사유가 법률 요건입니다. 그게 산재법에 법, 시행령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배상 책임. 요거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죠. 그렇죠. 그리고 면책사항에 절대적 면책사항으로 고의면책이 있고 이상위험이 있고, 여기는 무면허 음주운전 보통약관의 면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약관 고의면책이 있죠.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든지 특약이라든지 비업무상 재해 특약 이런 것들. 특별약관은 재해보상 특약이 있고 재확장 추가 특약이 있고 비업무상 재확장 추가 특약, 선언 해외 근로자, 그리고 사용자 배책, 이렇게 네 가지만 보면 됩니다. 자, 재해보상 특약은 근로기준법, 산재법, 선언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관에 요양보상 제외 특례가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 재해확장 특약은 자, 근로기준법, 선언법상 재해보상 책임, 자, 법적 책임이 아니라 약관상 책임이에요. 산재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산재법이 아니라 여기서 요양보상 일단 빠지고요. 추가로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양보상은 치료비 전액이죠. 요거는 재해보상 특약에서 이미 담보되고, 확장 추가 특약에서는 휴업보상부터 시작이 되는데 산재법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산재법엔 상병보상연금이라는 게 이런 거 안 합니다. 연금으로 안 하니까 그냥 약관에 정해진 대로만 해요. 그 5가지 있어요. 휴업, 장애, 유조, 일시, 장의비, 이 5가지만 약관에 있는 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고, 비업무상 재해는 선언과 해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 이거는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방법을 보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하는 겁니다. 요거를 승무중 직무해 재해로, 선언 같은 승무중 직무해로 보상한다 이렇게 다들 가르치는데 그건 약관 위배예요. 근데 실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가르치는 것 뿐입니다. 요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용자 배상 책임은 재해보상 초과 손해를 담보하는 거예요. 자, 요 부분 지금 선언 근제 있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하긴 그러니까 선언공제 약관을 볼게요. 자, 선언공제 약관은 비업무상 재해 확장 특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언 근로자와 해외 근로자를 함께 보험 약관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중복이 돼서 헷갈리는 거예요. 자, 선언은 비업무상, 자, 일단 해외 근로자 같은 경우는 비업무상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보상한다. 이건 뭐 당연히 알겠죠. 그러면 원래 산재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업무상 재해가 사업체 법적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비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동일하게 보상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법적 책임이 없으면 약관에서 보상하는 거죠. 자, 선언은 어떨까요? 선언은 보시면
선언법 잠깐만요. 선언법 제 94조, 이 94조부터 101조까지 정한 재해보상금액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거는? 직무상재해와 승무중 직무의 재해. 자, 이 부분을 재해보상 책임에서 이미 보상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끝.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 직무상재해는 보시면, 자, 선언은 선언만 있으니까 확실하겠죠. 해외근제랑 같이 돼 있지 않으니까. 약관 내용은 똑같아요. 승무중 직무의 재해 원인으로 부상 질병에 대해서 직무상재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한다. 똑같이 돼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교재 보다 말하는데 요양, 상병, 장애 일시보상이 하나 이렇게 돼 있죠. 장애보상, 일시보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돌아가서 다시 볼 거예요. 장애보상, 일시보상은 승무중 직무의 재해는 없어요. 직무상 재해만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승무중 직무의 재해죠? 이거를 직무상 재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한다? 자, 원래 승무중 직무의 재해 같으면 재해보상, 일시보상이 없다고요. 보상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선언 공제 같은 경우 공제만 하다 보니까 좀 명확하게 해놓은 거고 해외근제, 선언근제를 같이 돼 있는 약관에서는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직무상재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한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실무에서는 승무중 직무의 재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있느냐? 비업무상 재확장 특약을 기본 특약으로 가입시켜요. 기본 특약이라는 것은 의무보험을 얘기하는 건데 왜 그렇게 가입을 하느냐? 자, 앞서 보셨지만 재해보상 특약에 선언법 94조에서 102조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거기서 승무중 직무의 재해는 의무보험이니까 사업적 법적 책임이니까 재해보상 특약에서 이미 담보가 됩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끝내버리면 돼요. 비업무상 재해확장 특약이라는 건 필요 없어요. 왜? 자, 비업무상 재해보상 특약에서는 근로기준법, 선언법상 재해보상 책임 다 담보해주죠. 그리고 재해보상 확장 추가 특약은 뭘 담보하는 거예요? 산재법 기준으로 보상하죠. 그럼 이미 다 사업주의 재해보상 책임 다 거기서 끝나버려요. 재해보상 특약에서, 확장 특약에서. 비업무상 재해확장 추가 특별약관은 해외 근로자 같은 경우 사업주의 법적 책임이 없는 비업무상 재해를 담보하는 것이고 승무중 선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승무중 직무의 재해는 이미 재해보상 특약에서 다 끝났는데 왜 이걸 기본담보 특약에 또 넣어요? 늘 이유가 하등에 이유가 없죠? 왜 넣은 것 같아요, 이거는? 해외 근제와 마찬가지로 비업무상 재해도 승무중 직무의 재해도 직무상 재해로 보상하기 위해서 똑같은 취지로 만든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 약관을 보면 여기 약수를 정리해 놨습니다. 첫 시간에 너무 좀 오버하는 것 같긴 한데 얘기가 나온 김에 요 교재 정리돼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비업무상 재확장 추가 특별약관은 지금같이 해외 근로자, 선언 근로자에 대해서 많은 어때요? 특별히 사업주의 법적 책임이 없음에도 확장하여 추가 보상은 특약이죠. 여기서 보면 비업무상 재확장 특약에서 보시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보면 중독 마취, 만취, 과격한 운동, 자해, 자살, 또 이 한국 표준 사인 분류, 암, 당뇨,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그리고 매독 임질, 또 시력, 또 치아, 군인이 아닌데 군사작전을 훈련을 받는 점. 이게 면책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거를 직무상 재해로 보상하다 보면 여기 보면 이 질병 문제가 있잖아요. 암, 당뇨,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면책인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우리 근골격계 질환이 빠져 있잖아요. 근골격계 질환. 산재법에서는 그 업무상 질병을 12가지 플러스 14만까지 해가지고 자세하게 해놨는데 여기는 암, 당뇨,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 이제 어선원 공제 같은 경우 보면 어부들이거든요. 이분들은 매일 이렇게 근무질을 한 사람이에요. 뭐 한 달, 두 달 나가서. 그러면 근골격계 질환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죠. 다 있죠. 전부 디스크 청구가 들어와요. 과거 제가 실무할 때 보면. 그걸 이제 보험에서 위탁해서 했거든요.
추가한파 탈주증만 계속 들어와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만약에 추가한파 탈주 장애인을 받아서 청구를 했는데 이 비업무상 재확장 특약에 가입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장애보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승무중 직무의 재해는 모든 게 다 3개월이에요. 3개월. 3개월치만 주면 끝나요. 그런데 이분들 한번 생각해보면 일하다 다친 게 아니야. 원래 질병이에요. 그럼 이걸 청구했어. 3개월치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끝날 것 같아요? 잘 끝나요. 잘 끝난다고. 아니, 자기가 원래 몸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이걸 보험으로 청구했더니만 뭐 3개월치 이것저것 나왔다고요. 잘 끝난다고요. 잘 끝나는데 뭐하러 찾아서 이걸 주겠어요. 장애보상을. 그리고 이거는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죠. 근데 약관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 상품은. 그러다 보니까 이건 모럴 해저드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품이라고요. 그래서 이건 없어져야 돼요. 이거 이제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데 안 없어졌죠? 그러니까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거라고요. 실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렇게 가르치고 나도 실무를 할 때 그렇게 처리했었다고요. 그런데 이 약관을 잘 보시면, 자, 약관은 애매모호한 것도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서 해석을 하죠. 이건 애매모호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백하잖아요. 자, 여러분 재해보상 특약에서 선언법에 따른 승무중 직무의 재해도 담보된다 이미 돼 있어요. 그런데 추가 특약에서 왜 여기서 보면 다만 4항과 7항은 선언법 근로자의 경우는 선언법에서 정한 재해보상 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왜 넣겠어요? 4항과 7항이 뭐냐면 암, 당뇨, 뇌혈관, 심혈관 질환 질병이고요. 7항은 시력감퇴. 아, 이게 아니죠. 시력감퇴가 아니라 치아죠. 치아. 이 선원들은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거든요.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자, 이거를 왜 이렇게 돼 있는지를 해석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다 해설 달아놨습니다. 잘 보세요. 4항과 7항은 선원의 근로자의 경우 선언법에서 정한 재해보상 보상한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 당뇨,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질병이죠. 치아 관련돼서 질병이죠. 자, 이거는 업무와 무관한 비업무상 질병도 재해죠. 비업무상 재해예요. 이거는 사업자 법적 책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고요? 승무중 직무의 재해 해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거예요. 되는데 만약에 이걸 여기서 면책사항을 넣었잖아요. 왜? 해외 근로자는 이런 질병 안 주니까 여기다 면책사항 넣었어요. 근데 만약에 사항과 7은 선원 근로자에 대해서 준다는 얘기를 안 넣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자, 기본 특약하고 추가 특약하고 있으면 상충되는 내용이 있으면 뭐가 적용돼요? 추가 특약이 적용되죠. 그러면 앞에 재해보상의 특약에서 승무중 직무의 재해도 담보된다는 부분도 없어져 무효가 돼버리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 가입 안 하는 게 더 유리하겠네. 말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4항과 7항은 선원 근로자에 대한 선언법에서 정한 재해보상은 보상한다? 선언법에서 정한 재해보상은 어디서 보상한다 돼 있어요? 재해보상 특약에서 담보된다는 거예요. 그 주의적 조항에 재해보상 특약에 있는 담보 내용은 여기 특약에서 면책이라고 해서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돼요. 알겠습니까? 그 내용이에요. 해외 근로자와 같이 면책사항을 넣다 보니 해외 근로자는 면책이에요, 여기서. 그렇죠? 원래대로 그건 그대로 그 재해보상 원래대로 그 의무보험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다만 이 면책사항이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승무중 직무의 재해도 직무상 재해로 보상하겠다는 거지. 해외 근로자와 똑같이. 자, 이게 이 약관 내용인데 그러면 나머지 한번 볼게요. 중독 마취, 만취, 이런 스카이다이빙, 자해 자살, 매독 임질, 군인이 아닌데 군사작전에 투입이 돼서 하다가 자, 이런 것들 보면 4항과 7항의 경우는 승무중 직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선언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있다는 거고 의무보험인 알겠죠? 그런데 나머지 약관 면책사항들 보면 잘 보면 1항, 2항, 3항, 5항, 7항, 5항, 8항들은 자, 중독 마취, 만취, 또 스카이다이빙, 또 자해, 매독 임질, 군인이 아닌데 군사작전에 자, 이런 건 뭐예요? 자, 승무 중은 집 떠나서 돌아올 때까지인데 어디까지 이건 근무의 개념이 내표되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이건 근무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죠. 이건 승무 중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승무 중 직무의 제해상이 안 되겠네요. 자, 승무 중이 아니죠. 승무 중 직무의 제해, 두 가지 요건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승무 중이어야 되고 제해가 돼야 되잖아요. 이건 승무 중이 아니니까 승무 중 직무의 제해 해당돼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력감퇴, 이 6번은 생리적 노화잖아요. 자, 노화는 제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제해가 아니에요. 또 이거는 이 나머지는 승무 중 직무의 제해가 아니에요. 승무 중 직무의 제해가 아니니까 면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이 알겠습니까? 여기서 승무 중 직무의 제해는 뭐만 있는 거예요? 사항과 칠항이 승무 중 직무의 제해예요. 이건 원래대로 여기서 면책이지만, 네? 원래 재해보상 특약에서 담보되는 내용 있죠? 그럼 그대로 담보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실무하고 약관하고 괴리가 있다. 이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출제되기 쉽지 않을 거 보이는데, 다만 저라도 이렇게 가르쳐야죠. 이거를 실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가르치면 저는 알고 있는데 안 가르쳐 드릴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근데 이거 저만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지난 6년간, 7년간인가요? 4, 5, 6, 7, 8, 7년치. 그러다 보니까 참 시끄러워요. 이게 시험 때만 되면 다른 데서 이제 배우신 분들 계속 질문이 들어와요. 정말 피곤합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거기 뭐 다수결 원칙에 따라 거기 맞춰서 강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 모럴 해저드가 있는, 그렇죠? 도덕적 해이가 내포되어 있는 약관이니까 이거 무조건 없어져야 돼요. 무조건 없어져야 돼요. 없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재해보상, 재해확장특약에서 근로기준법, 산재법, 선언법 다 담보돼요. 그렇죠? 사업자 법적 책임인데 왜 줍니까, 그거를? 책임이 없는데 왜 줘요? 이런 건 만들면 안 돼요. 왜? 그냥 뭐 이게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보험 사기. 이런 것들은 만들어서 이렇게 편법적으로 활용할 것 같으면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험 출제되긴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자, 이게 마무리만 할게요. 자, 지금 어차피 다 할 겁니다. 첫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네요. 자, 재해보상 특약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다 볼 겁니다. 보시면 장애보상과 일시보상은 없어요. 승무중 직무해제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승무중 직무해제는 다 3개월입니다. 요양보상 3개월, 휴업보상, 통사임금 70% 3개월 내에. 그리고 유족보상도요. 대부분 판례에 따라서 유족보상도 1000일분이긴 한데 요양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해야만 줘요. 3개월 넘어가잖아요? 안 줘요. 그리고 여기 통사임금 1개월분, 그리고 승산평균임금 3개월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3개월치 주니까 깔끔하게 해결이 돼버려요. 잘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약관 개정해야 됩니다. 이 근제보험 약관 엉터리예요. 나중에 이제 약관 보시면 간병보상 추가 특별약관이 있는데 간병보상 추가 특별약관에 그 산재법에 간병보상 지급 기준으로 명시해 놓고 똑같이 명시해 놓고 그 법 내용은 간병료 법조항을 기재해 놨어요. 간병료와 간병급여는 완전히 다른 건데 그런 엉터리 약관이 수십 년 동안 유지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무관심이에요. 자동차 보험은 계속 개정이 되잖아요. 무관심이라고. 일반 보험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올해부터는 이제 그 주 52시간, 대기업 주 52시간 제한 때문에 대기업 보험회사 출강이 다 없어졌어요. 한 군데 빼고 다 없어졌는데 그동안 제가 선보사 빅4를 다 했거든요. 항상 갈 때마다 얘기했거든요. 일반에 계신 분들은 이거 빨리 개정하시라고. 근데 별로 없어요. 대부분 자보 출신들이고. 자동차 보험은 뭐 약관 개정했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얘기들 하던데 이 이쪽 배상 책임 관심들이 없어요. 무관심인 거예요. 엉터리. 약관이 엉터리라고. 저는 이걸 오랫동안 실무라고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관 속속들이 또 법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다 알아요, 저는. 선언법에서도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있다고요. 선언법에서도. 뭐 피해자를 보험을 보상받기 위해서 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로 넣어준다. 뭐 이런 엉뚱한 내용이 있다고요. 선언법에서도.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비업무상 재해확장특약은 뭐 약술 정도 나올 걸로 생각이 돼요. 만약 이걸 사례 문제 낸다? 이건 뭐 저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해서 한번 이슈화돼서 약관 개정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가르치면 그런가 보다. 실무에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저한테 너무 그런 질문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배책 요것만 할게요. 자꾸 요것만 하네. 자, 사배책 이해보험금. 자, 요거면 끝나네요. 이제 사배책은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건데요. 재해보상 초과 손해를 담보한다. 요거죠. 결국 손해상계가 핵심입니다. 먼저 사용자의 민사 책임을 먼저 산정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재해보상금을 빼줘야 되겠죠. 빼는데 어떻게 뺀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아우 지저분해. 자, 사배책에서 재해보상금을 빼는 건데요. 어떻게 빼는 겁니까? 민사배상금에서. 손해의 성질과 기간이 동일한 항목별로 공제해야 된다. 자, 적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성질인데 여기에 기간이 또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휴업 손해는 휴업 보상에서만 빼야 되고, 자, 적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이 손해의 성질을 다 합산한 금액에서 재해보상금 다 합산해서 빼버리면 손해 성질이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빠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산재에서 치료비를 뭐 70%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휴업급여를 70%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치료비 다 받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치료비에서 공제한다. 그럼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앞으로 향후에 받을 치료비라든지 내가 휴업 손해에서 전체 합산해서 빼버리면 휴업 손해가 실제로 이쪽 민사는 100%를 받는데 과실이 예를 들어서 50%다. 내 소득 100만 원이었어요. 사용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과실이 50%면 50만 원인데 산재에서는 70%를 주니까 70%를 받아버렸네? 그럼 마이너스죠. 근데 다른 손해 항목과 합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이너스가 다른 데로 전가돼 버리죠. 그럼 어디서 빠지게 됩니까? 다른 돈에서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돈과 이 돈은 다르죠. 내가 지금 못 받은 돈하고 앞으로 내가 일을 못해서 못 받는 돈, 앞으로 치료비와 같아요? 이 돈과 그 돈은 같습니까? 다른 돈이죠. 왜 다른 돈에 손을 대? 왜? 그 채권은 각각 별개거든요. 내가 지금 못 받은 돈하고 나중에 못 받을 돈, 나중에 발생할 돈, 지금 현재 발생할 돈, 그리고 내 정신적 손해, 이 돈과 이 돈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 채권이 각각 다르다. 손해에 대한 채권이 다른 거예요. 그 기간에 대한 채권도 달라요. 알겠죠? 지금 현재 발생한 돈, 향후에 발생한 비용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 선질과 기간이 동일한 항목별로 공제한다. 이 표를 잘 보시면 치료관계비는 요양보상에서 차액은 어떤 게 나오냐면 산재에서는 100% 다 보상이 되다 보니까 요양비급여가 있어요. 요양급여. 자, 산재는 급여라고 표현합니다. 왜 급여라고 하겠어요? 자, 근로기준법 선언법은 직접 보상제예요. 그리고 보험을 가입해서 내가 청구하는 건데 산재보험은 뭐냐면요. 그냥 간접 보상이고 이쪽은 직접 보상이라고 해요. 공단에서 직접 보상해요. 보험료를 내면. 그래서 이 직접 보상제는 그래서 급여라고 해요. 급여. 누구에 대한 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예요. 그래서 수급권자를 알아야 돼요. 민사에서 뭐 손해배상 청구권자, 상속권자가 아니에요. 수급권자. 사고를 내가 당했던 피해자가 수급권자예요. 이거 절대 보험회사에 돈 안 줘요. 배상책임보험 어때요? 법인상 책임을 피보험자한테 주죠. 근데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산재는 어때요? 수급권자가 있어요. 수급권자는 사고를 당한 자, 사망을 하면 그 유족, 수급권자. 그래서 수급권자가 급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산재는 연금제도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요양보상에서 비급여 부분이 있다는 거죠. 비급여, 자기부담금. 자, 이 부분은 못 받았죠. 근데 사업주의 과실에 따라 발생한 거죠. 본인부담금.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는 것이고, 소극적 손해는 휴업손해에서 휴업보상을 빼야 돼요. 휴업손해에서 휴업보상을. 여기에서 과실상계 있죠? 이 7번. 과실상계한 금액에서, 그렇죠? 여기 5번이 과실상계입니다. 과실상계한 금액에서 사용자 배상 책임액에서 재해보상금을 뺀다.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시수익액에서 과실상계한 금액에서 장애보상 내지 유족보상을 뺀다. 근데 정신적 위자료는 애초에 과실에 재해보상에는 없고 별개로 지급되는데 과실에 60%죠. 차이가 있고.
그리고 뭐 배상 책임이 어디까지나 기왕증 상계, 전 손해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먼저 적용을 하고 여기에 대한 사고 기여도에서 과실상계하고 거기에서 재해보상을 뺀다 이거죠. 그 원리만 알면 돼요. 그리고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 비용 손해인데 이 책임보험 표준약관과 똑같은 약관이 있고요. 협력비용, 소송비용, 손고은협, 전액, 소송 공탁보증보험료, 한도내 이렇게 주는 약관도 있고 어떤 거는 소송비용과 방어비용 이렇게만 협력비용과 소송비용만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약관도 있어요. 근데 이 협력비용은 요 협조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송비용도 요 소송비용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전체 다 이게 보험회사에 협력하는 비용이냐 아니면 소송을 갔을 때 발생하는 소송 비용이냐 구분해서 이걸 똑같이 표준약관과 똑같이 보상하는 약관도 있고요. 어떤 약관은 비례 보상하는 약관도 있다. 그래서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이게 책임보험에서 나왔지 여기서 안 나왔다고요. 왜냐하면 약관이 세 가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약관이 다른 거는 고민하지 마시라고. 뭘 써도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부담금 역시 손해배상금에 공제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배책은 자기부담금이 잘 없어요. 차액만 보상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급보험을 산정하는 겁니다. 첫 시간이 좀 길었는데 연결해서 여러분들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맨 그 교재 앞장을 지금 정리해드렸다 생각을 하시고 좀 맛보기로 해드린 거니까. 네. 자, 첫 시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